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016년이죠. 예, 내년에 이제 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였는데 첫째 시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시험과는 이제 뭐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뭐 필기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어저께 이제 공법 하셨죠, 그죠? 그 수업이.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고 중개 실무가 또 포함이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예.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뭔가 그거 우리 이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공인중개사라는 게 뭐냐? 공인중개사가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갈게요. 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보실 법이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그죠?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평상시 제가 좀 글씨를 좀 이거보다 더 예쁘게 잘 써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글씨가 조금 날아가네요. 아무튼 양해를 구하고요. 글씨는 좀 평상시에는 더 잘 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시험 과목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그래서 자격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하겠죠, 그죠? 이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그 자격을 어떻게 이제 취득할 수 있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은 언제 보냐면요. 내년 보긴 됐는데 내년에 이제 10월 달에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봐요. 시험을. 그래서 이제 그건 정해져 있거든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10월 달에. 그러니까 아마 10월 한 21일에서 한 30일 사이 그때 이제 아마 걸릴 거고요.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돈을 주고 뭐 자격을 사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였다고 해서 그걸 상속받는다든지 그런 건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의 이제 특징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좀 드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도 좀 한두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처음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요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 틀리셔도 관계 없어요.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해 보입니까? 이 취득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요. 이걸 잘 물어봐요. 이 취득의 의미가 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뭐 전철을 탔다. 근데 전철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서류 봉투를 딱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봤더니 자격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내 게 아니고 남의 거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자격증을 뭐 하게 된 거예요? 습득하게 된 거죠, 그죠? 습득. 그러니까 이제 주었단 말이에요. 자격을 이제 습득하게 됐는데 그러면 자격을 취득했으면 우리 내일부터는 학원에 나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학원에, 그죠? 왜 학원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증을 내가 습득했으니까 이제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은 누구의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자격증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자격증의 취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격증에는요, 그 자격증에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번호가 운전면허 뭐 이제
번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통 경찰에 이제 적발이 되면 그 우리 운전면허증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제시하라 그러죠. 근데 운전면허증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번호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부른다는 건 뭐냐면 면허를 조회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격번호가 부여되어진 자, 이 자격번호가 부여되어진 자를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어도 공인중개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살짝 바꿔볼게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에요. 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우리 공인중개사를 정의하는 거죠?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의 문제들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어제 여러분 공부하신 공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6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법이에요. 어제 배우신 게. 근데 전체적으로 6과목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은요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왜 고득점을 하셔야 되냐면 나머지 과목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유일하게 고득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이라고 하는 거는 80점 정도는 득점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을 이제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면 이 공인중개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장점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개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업. 그러니까 개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 개업을 한다는 건 중개업을 개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왜 큰 장점인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직장 생활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IMF 때 98년도에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돼서 회사 생활을 이제 관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회사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몇 세 때 대부분 다 퇴직해요. 뭐 40대나 아니면 50대 정도 넘어가면 대부분 다 퇴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여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의 기간이 인생 100세 시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50대인데 그냥 딱 쉬운 살 먹었어요. 그냥 딱 50세인데 회사에서 잘렸다 이 말이야. 나는 더 다니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더 다녀야 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살까지 이분이 만약에 사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회사에서 이제 관뒀는데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0년을 뭐 먹고 살 거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개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개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개업이 있어요. 뭐 식당도 있고, 뭐 치킨 가게도 있고, 뭐 카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개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게를 해가지고 뭐 치킨을 이제 튀겨서 뭐 배달을 하고 이게 뭐 업이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거죠. 뭐 어떤 뭐 우리가 간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 뭐 이렇게 다 놀 때 뭐 난 열심히 치킨 튀겨가지고 이렇게 뭐 배달해야 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치킨을 튀겨 봤을 때 제가 왜 치킨을 자꾸 얘기하냐면 제가 예전에 치킨 회사에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도 한번 튀겨봤거든요. 치킨을 제가 한 3,000마리 뭐 이 정도 이제 튀겨봤고 했었어요. 회사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하림이라는 회사 알죠? 하림에 좀 다녀가지고 제가 치킨을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치킨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이런 거. 아무튼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눈 오는 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5km 정도 치킨에서 5km면 굉장히 멀은 거거든요. 5km 정도 떨어진 데서 눈 오는 날 치킨 한 마리 배달이 이제 주문이 온 거예요.
그 가기도 어렵고 안 가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손님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 손님이 마침 또 단골 손님인 거예요. 근데 또 오늘은 눈 오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치킨 가게가 이제 보통 그 회사 정년하고 오픈하는 거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치킨 가게거든요. 근데 10집이 만약에 치킨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2개만 성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2개 성공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2개 성공하는 게 5년 정도 영업을 한대요. 5년 정도. 그러니까 5년 이후에는 못 한다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럼 나머지 이제 뭐 이분이 50세 때 치킨 가게를 오픈을 해가지고 55세 때 이제 치킨 가게를 정리했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그 동안에 큰 돈을 번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55세 때 뭐 할 거예요? 식당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럼 식당은 예를 들어서 한 3년 했다고 치죠. 식당 3년 한 건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식당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식당은 뭐 이제 잠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대부분 좀 잘 되는 식당 보면 아침을 안 하잖아요. 왜 아침을 안 하냐면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식당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3년 하다가 이제 관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58세예요. 그럼 그때 뭐 할 거예요? 치킨 가게 해서 이제 그만뒀어. 식당에서 그만뒀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뭐 이제 아파트 경비 이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경비원. 그렇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대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예. 그럼 나머지 42년을 그럼 뭘 먹고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42년 앞으로 이제 또 살아야 되는데 나는 국민연금이 있다. 예. 국민연금 뭐 많이 받아야 뭐 40만 원, 50만 원이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한테 나는 용돈을 받아서 먹고 살 것이다. 굉장히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한테 용돈을 달라고. 근데 아이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 42년을 사셔야 되는데 예? 아이들이 42년 동안 용돈을 무슨 재주로 그걸 대줄 거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아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뭐 국민연금을 지금 뭐 우리 그 한 40만 원 뭐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1인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국가가 이걸 한 10배를 정도 준다. 그래서 1인당 400만 원씩 준다.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그 노후는 본인들이 대비를 하셔야지. 예. 그래서 이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 개업이 정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을 때요.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을 때 계약서 쓸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쓸 힘만.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집을 보러 다니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집을 보러 다닐 필요가 없냐면 집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인터넷에 가보면 이제 뭐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 촬영해 놓은 그런 그 사진 있잖아요. 지도 같은 거. 그러고 보여주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래. 그 안에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계약서 쓸 만한 사람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80세, 90세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가장 고령이신 분이 83세이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83살이면 옛날로 말하면 죽어도 10번은 죽어야 될 나이예요. 옛날로 말하면. 예. 근데 요즘에는 83세가 굉장히 정정하신 거예요. 중개업도 하고 계약서도 잘 쓰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년이 없는 뭐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중개업이라는 게. 예.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때 중개사무소가 치킨 가게만큼 많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치킨 한 마리 팔면 조금 메이커 있는 치킨들이 하여튼 뭐 15,000원에서 한 뭐 18,000원 이 정도 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치킨이 한 2만 원 정도 한 마리에. 예. 근데 그거 한 마리 팔면 보통 한 5,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남아요. 여러 가지 다 빼고 나서. 그러면 치킨을 만약에 10마리를 팔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게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예, 그러면 내가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돈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치킨 가게 10개가 오픈이 되면 8개가 문을 닫는 이유가 그게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나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계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중개사무소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9만 개가 있거든요. 9만 개. 현재 개업한 중개사무소가 9만 개가 있는데 그 평균 수입이 한 370만 원 정도 돼요. 치킨 가게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왜 치킨 가게보다 훨씬 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치킨에서 370만 원을 벌으려면요. 하루에 치킨을 80만 원 정도 팔아야 돼요.
80마리를 팔아야 돼. 80마리. 왜 80마리를 팔아야 되냐면 재료비라든지 가게 월세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인건비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치킨을 튀겨 가지고 또 배달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거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80마리 정도는 팔아야 3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돈으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 중개사무소는요. 이 실제로 그 월세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개업공인 중에서 가져가는 돈이 한 37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370만 원이면 70대, 80대에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아셔야 돼. 물론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겠지만 아무튼 이게 수익이 상당히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개업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는 보통 한 3집 중에 1집 정도가 잘 돼요. 나머지 2집은 월세 내고 조금 더 집에 더 가져가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3집 중에 1집, 뭐 우리 그 식당이나 이런 건 10집 중에 2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삶의 어떤 그 질을 따져봤을 때 치킨 가게나 식당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업종이 전문적인 업종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 어떤 매출이 확 떨어지고 있냐면요. 소세지 같은 거, 그다음에 고기 이런 매출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떨어지고 있냐면 그 소세지라든지 뭐 이런 그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뭐에 걸린다고 발표가 나있어요. 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재화는요.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세지를 안 먹으면 다른 거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업종은. 우리가 집이 있고 뭐 사무실이 있고 공장이 있고 뭐 해야 우리가 일할 수가 있고 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업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요. 미래 사업으로 봤을 때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식당이랑 치킨 가게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식당하고 치킨은 재료를 우리가 납품 받아다가 그걸 가공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개업은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재료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 사람의 힘만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거죠. 재료값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건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인건비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 평균 한 370만 원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가 앞으로 10년 이후에 가보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건비 자체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물가의 그 상승률에 맞춰서 중개 보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주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 전혀 없어요. 성별 차별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그 성별에 대한 차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자는 안 되는 업종 이거 되게 많아요. 알아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예 뽑지 않는 그런 회사도 되게 많고 물론 남자들은 뽑지 않는 그런 업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중개업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이게 메리트가 되는 거냐면 여자분들한테 굉장한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누구한테 더 강점이 있냐면 여자분들한테 강점이 있어요. 특히 중개업에서 가장 많이 중개하는 물건이 이제 주택인데 주택은 남자들이 중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남자들이 좀 중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냐면 손님이 이제 왔는데 대낮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1시 정도에 오후 1시 정도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계약서 쓰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근데 뭐를 한번 보여달래. 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남자인 거야. 근데 또 그 브리핑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남자인 거야. 근데 그 집에 지금 사모님 제가 집을 좀 보러 가야 되는데 가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난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남자만 2명이 와가지고 집을 보겠다. 이거 되게 내가 집을 안 팔고 말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안 한다. 실제로 그렇게 안 보여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개업한 사람이 여자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여자분들이 훨씬 강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별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수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14년째 회수를 14년째 하고 있고 만으로 이제 13년 정도 됐는데요. 13회 때 이제 제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27회인데 13회 때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13회, 14회, 15회 요때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중개업에서 성공을 했어요. 중개업에서의 성공. 예. 자,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치킨 가게에서의 성공은 어떤 정도의 성공이냐? 하나 더 내는 거예요. 뭐를요? 치킨 가게를. 그러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중개업에서의 성공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중개사무소를 하나 더 낼 수 있냐? 그건 안 돼. 불법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에서의 성공은 뭐냐면 건물 있죠? 뭐 빌딩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빌딩을 소유하는 정도를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성공은 그 정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킨 가게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치킨 가게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은퇴 이후에 47% 정도가 치킨 가게를 개업할 것을 생각하고 있대요.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업종이고 성공해봐야 하나 더 내는 건데 뭐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업하고 취업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취업은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우리 이제 중개법인도 있고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9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 있다 그랬잖아요. 9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9만 개의 업소에 일자리가 있다. 근데 보통 한 명의 직원만 두는 경우도 있지만 2명, 3명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개법인과 이런 9만 개의 중개업소까지 친다고 한다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그 사무실은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이런 취업. 그다음에 이 취업을 한 사람을 우리가 소속됐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람은 취업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얘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그죠? 여러분 다 처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답변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취업한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들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취업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고 자격을 갖지 않고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격 없이 취업할 수 있는데 자격 없이 취업한 사람을 우리가 중개보조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개보조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의 차이는 뭐예요?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 사람은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만 해요? 말 그대로 보조만 해야 돼요. 보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게로 말하면 뭐만 해야 돼? 포장만 하는 거예요. 포장. 그런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훨씬 높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격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보통 취업을 했을 때 보수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 건데 이 소속공인중개사의 보수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급여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수당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급여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고정급으로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많이 안 주는 곳은 한 80만 원 정도 줘요. 많이 안 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많이 주는 곳은 한 300 뭐 이런 정도 급여 책정을 했을 때 물론 이 300 정도 받으려면 경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한 3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300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수당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기본급을 뭐 한 50에서 80 뭐 이 정도 책정을 하고요. 기본급 그러니까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건 줘야 되니까 에다가 그 자기가 이제 계약서 쓴 건 있잖아요. 자기가 계약서 쓴 건 그걸 가지고
이 기본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50%에서 뭐 한 많이 좀 이렇게 책정해 주는 곳은 한 70%? 뭐 이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개업공인 중에서 논아먹는 방식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거는 본인들이 결정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에 어떤 그 장점이 있다는 건. 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제 여러분 취득하셨을 때, 그 가산점, 그러니까 요건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가산점이 좀 주어지는데 어떤 공무원 시험에 그 가산점이 주어지냐면 경찰 공무원 이렇게 그 할 때 2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2점. 그러니까 보통 그 맞은 점수에 2점을 이렇게 가산해 주는 건데 그 경찰 공무원 요즘에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2점을 가산해 준다는 것은 거의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가산점을 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줄 아셔야 되냐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는데 경찰 공무원에 가산점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경찰도 이 공인중개사 업무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 공무원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경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능팀으로 보통 발령을 내요. 이 지능팀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말로 이제 경제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사기가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 사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기를 전담적으로 처리하는 그 부서를 지능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사기 사건. 근데 그 사기치기가 가장 좋은 게 부동산 사기인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법률적 지식들을 배우게 돼요. 그게 사기를 안 당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여러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고 할까요? 뭐 지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돈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100억이 있대요. 100억이.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한 방에 다 그걸 날린 거예요. 그럼 그건 돈 뭐 버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기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 그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요 몇 년 정도를 하신 분이 계시냐면 물론 이제 올해 합격을 하셨는데 11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올해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9년 9수가 최고였었는데 올해 11수 만에 합격하신 분이 나왔어요. 11년 동안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11년 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 왜 이 공부를 그렇게 장기간 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공부를 이렇게 장기간 하셨냐면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거죠. 공부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한 5년 뭐 한 7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 중개사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 공부를 시작한 거 정말 잘했다 이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는 게. 근데 왜 공부를 시작하는 걸 정말 잘했냐면 내가 뭔가를 알아간다라는 그 어떤 기쁨, 이런 게 내가 왜 진작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이런 것도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뭘 이렇게 배운다는 거, 이게 엄청난 기쁨이 돼요. 그리고요, 이 학문을 통해서, 이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회. 이거를 우리 그 철학 용어로 선택지라고 그래요. 선택지.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봐 드릴게요. 제가 직장 생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회사를 관뒀는데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98년도에. 근데 그때 33살이었구나. 33살.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7년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나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사 생활을 했었으니까. 근데 다른 회사에서 뽑아주지를 않은 거야. 왜 뽑아주지를 않느냐면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우니까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게 없잖아.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97년도에 뭐를 따놨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제 봐가지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놨어요. 자, 우리 동기들은 97년도에, 근데 97년도 이제 초에, 뭐 봄에 이때 상당히 막 사람들이 이제 위험 의식도 많이 뭐 생기기도 했지만 굉장히 술도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뭐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뭐 그냥 뭐 회사 뭐 망하면 뭐 그냥 같이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회사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비. 그래서 동기들 술 먹으러 다닐 때 저는 자격 시험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이 서초동이었는데 그때는 이 공인중개사 학원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강남에는 학원이 아예 있지도 않았고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그죠? 노량진에 학원이 되게 많았는데 회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6시 한 뭐 반 정도에 끝나면 아무튼 뭐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노량진에 가면 7시 한 20분 이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저녁반 수업이 7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은 지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 그 강의실 지금 꽉 차면 한 40명 정도 앉게 되는데 노량진 학원 옛날 얘기예요. 그 97년도, 98년도 이때. 그때는 보통 한 강의실이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0명을 저녁반인데도 꽉 채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뭐 자리 없어가지고 뒤에 서서 듣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격시험 합격을 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자격을 따서 과연 이거 써먹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98년도에 회사 이제 구조조정 하고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개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경매 있죠, 경매. 여러분 경매라고 들어보셨죠? 경매, 부동산 경매. 이 경매 컨설팅 회사를 하나 이제 쬐끄만하게 성남, 우리 경기도 성남시 있잖아요, 그죠? 성남 지방 지원인데 성남 지원 앞에서 경매 컨설팅 그 회사를 하나를 차려가지고 이거를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이 경매 컨설팅을.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 전 이제 업종 자체를 경매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경매가 좀 이렇게 화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가 안 되면 물건이 다 경매 쪽으로 빠져요. 그거를 이제 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경매 쪽으로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 경매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같은 이제 회사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한 2년 선배 되는 이제 같이 이제 구조조정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SK 있었는데 부동산 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계열사에서 이제 필요한 부동산을 얻어주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 같은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걸 이제 부동산 팀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경매도 그쪽에서 회사에서 배운 거죠. 근데 이 선배가 저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이 선배는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선배가 2년 선배가. 그래서 그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그 이마트에 이제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문화센터에 이제 경매 강의를 하러 다닐 거야, 이 선배가. 근데 그때만 해도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 선배가 장염이 걸린 거야. 장염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새벽 한 1시 반 정도나 됐나? 전화가 온 거예요, 집으로. 이제 친한 선배니까. 야, 내가 지금 장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뭐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내일 도저히 이마트, 분당 이마트 문화센터 경매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네가 하루만 좀 땜빵을 해줘. 하루만. 해가지고 뭐 저는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선배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 대타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타를 한 거예요. 강의를 이제 문화센터 이제 강의를 나간 거야. 그것도 이제 경매라고 하는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는 별 부담 없이 갔어요. 왜 별 부담 없이 갔냐면 이건 제 일이 아니니까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한 30명 정도의 주부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남자는 한 명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그냥 경매 강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강의가 좀 잘 됐었어요. 그날 왠지 모르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요일이 뭐 만약에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이제 강의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날 전화가 이제 온 거야.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그 문화센터에서 직접 전화가 온 거야. 왜 문화센터에서 직접 전화가 왔냐면 수강생들이
강사를 바꿔달라고 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선배를 밀어내고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문화센터는 그 수강생들이 파워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달라면 바꿔줘야 돼. 지금도 뭐 그럴 거예요.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 밀어내고 대타로 그냥 제가 분당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2개월 과정 이제 그 경매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강의를. 예. 근데 이 강의를 할 때 이때 수강생 한 분이 분당 그 사셨던 이제 수강생 한 분이 그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건물을. 근데 그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인천에 가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컸어요. 건물 자체가. 근데 뭐 그 7번인가 낙찰이 돼가지고 그 가자동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그 상권이 살아있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7번 정도 이제 유찰된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공인중개사 학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학원을 차렸어요. 이분이 이제 제 제자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을 차렸는데 저를 이제 안 잊어버리고 이제 전화를 한 거야. 이분이 뭘 전화를 했냐면, 선생님 그 강의 참 잘하시는데 제가 공인중개사 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공인중개사 학원에 와서 강의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어떤 이 경매 컨설팅도 이제 좀 그 제가 같은 일을 이제 오래 하면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2년 동안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관두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계기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게 아니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인데 부동산에서 성공하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해이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난 너무나 궁금하다 그러면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접었어요. 이거 과감하게.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돈도 돈이지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그냥 과감하게 이제 접었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성공하시면 이런 일이 좀 여자분들보다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 두자로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여기를 이제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경매 컨설팅도요. 이게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봐요. 회사 생활을 할 때 자격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만약에 취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못 했겠죠. 그렇죠? 이거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마트 경매 강의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저 인천의 그 투자자를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강의도 못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경매 강의를 이제 14년 차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14년 동안 제가 밥 먹고 살기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럼 저는 뭐를 했을 가능성이 많았겠어요. 치킨 가게를 했을 가능성이 많았겠지. 그죠? 경험이 이제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여러분 대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가 올지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뭡니까 그 부동산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격이 없으면요 보통 손님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느냐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학력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그 고등교육은 다 받잖아요. 요즘에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이나 진짜 중학교 나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브리핑하는 거하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제 손님한테 브리핑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왜 전혀 다르냐면 사용하는 용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상대방한테 그 신뢰를 주느냐는 이 자격이 가져다 주는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함을 먼저 상대방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명함에 공인중개사 아무개 이렇게 그 새겨서 주는 것과 그냥 이름만 새겨가지고 주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뭐를 우리가 합격해야 된다 그랬죠? 시험. 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3가지 정도의 그 타입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그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 제일 처음에는 독학이 있어요. 독학.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다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책 사다가. 시중에 나가면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책을 사다가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합격하는 율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 합격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떨어지고요. 이분들이 보통 한 뭐 9년, 10년, 11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되면? 이분들은요, 보통 공부를 학문하는 자세로 하게 되거든요. 학문하는 자세가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어떤 그 타입이냐면,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럼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고 어떻게? 내가 다른 책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조사해가지고 그걸 100% 소화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학문하는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가. 근데 나는 정말 모르는데 나 알고 싶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질문하면 돼. 질문. 근데 질문할 그 독학하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지? 내가 알아가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야가 굉장히 어려우면 나 혼자 그걸 그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그 합격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혼자 하기 때문에, 도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없어. 어떤 정보가 없다는 얘기냐면, 시험을 언제 보는지, 그렇죠? 이번 시험에 어떤 파트가 나올 건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이런 정보가 없다고. 그래서 독학은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인강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인강생이 뭐냐면 인터넷 수강생을 줄여서 인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인강생 들어봤죠, 그죠? 인강생. 근데 그 인강생들이 있는데요. 인강생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디에 질문하면 되냐면 그 인터넷에다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답변이 한 뭐 하루나 늦어도 이틀 안에 답변이 올라가니까 그 질문하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독학하시는 분들보다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이 낮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보도 뭐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니까 뭐 그거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강생 분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데 뭐 외로운 게 뭐가 중요해? 굉장히 외로워요. 졸린 게 아니고, 졸리운 거하고 외로운 건 좀 다른 거예요. 졸리운 거는 이제 잠이 온다는 뜻이고, 외로운 거는 나 혼자 있는 듯한 뭐 이런 거. 그건 외로운 거는 고통이거든요. 졸린 거는 고통은 아니잖아, 내가, 그지? 근데 외로운 거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고통이에요. 일종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돼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근데 왜 외로운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켜. 그래서 이제 화면이 나와. 근데 그런 작업을 한 달, 2달, 3달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게 쌍방향으로 뭐 이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 빼먹게 되고, 2번 빼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는 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 포기하는 확률이. 그래서 그 우리 인터넷으로 이제 요거 들으실 건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해결책을, 대안을 좀 제시해드리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의고사가 3월부터 있어요. 3월부터 모의고사를 꼭 학원에 나오셔서, 그 학원은 꼭 뭐 우리 해코스에 오셔서 뭐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 집에 가까운 그 곳에 학원이 있으니까 3월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라는 거, 그죠? 그리고요, 마지막 특강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특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있어. 하루에 이제 한 과목을 이렇게 끝내는 그 과정을 특강이라고 얘기하는데, 특강은 꼭 학원에 나와서 실강을 이렇게 듣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타보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강생들은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강생들이 있어요. 실강생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에 실제 나오셔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수강생들은 질문을 하면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질문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즉석에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제 맥이 끊기니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우리 연구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즉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이 장점을 충분히 여러분 살리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거를 활용 안 하시면 그만큼 마이너스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으면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또 하라고 그러면 또 이런 거 갖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거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냐면 그 집안에, 자기 집안도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집안에 10년 넘은 송사건 이런 거, 소송건 이런 걸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질문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시험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거, 근데 시험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할 시간을 드려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만 지금부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세 분한테만 받겠으면 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라고. 그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보고 그러면 떨어져. 눈치 없어야 돼. 눈치 없는 사람들이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외롭지 않아요. 실강생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안 어려운 게 또 문제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친해진다 이 말이에요. 친해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친해지는 게 문제냐? 지금은 여러분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안 친하시잖아요. 이제 처음 서먹서먹 하신데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다 친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도 친해지는데 연령대로 봤을 때 좀 비슷한 연령대 친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해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내일 우리 민법 수업인데 민법 이제 한 1교시가 끝났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친해진 상황에서 어떤 분이 이제 수업도 지겨운데 막 어렵고 그런데 비도 오고 그러니까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칼국수 먹으러 간다니까 1시간 끝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봐요. 칼국수 먹으러 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수업을 2시간 3시간 빼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빼먹는 게 문제가 되냐면 보통 실강생들은 수업을 빼먹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나와서 들으면 되니까. 귀찮다 이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민법 수업을 들을 때 그 나머지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번에는요 칼국수 아니라 다른 걸 먹으러 가게 되는 거야. 이제 못 따라가니까 한번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달은 다 빼먹게 되는 거예요. 그 과목을 전부 다.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목별로 다 중요하지만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모든 과목에 영향을 주거든. 근데 민법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독학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정도의 어떤 시대에서 여러분이 택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이제 실강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개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인강생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그 통계치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요번 우리 26회 시험이 쉬웠어요. 예년에 비해서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커스에서 이제 정확하게 합격자가 나와야 하겠지만 최소한 요번에 한 70% 정도는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강의실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서 70% 정도가 합격하셨어.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수업 시간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약간의 뻥을 치긴 해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야. 근거가 있는 뻥을 치긴 했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봐요.
인강생들은 전체적인 합격률을 보면 절대로 70% 나올 수가 없어. 많이 나와야 20에서 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선택을 잘하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선택을 잘했다. 그러니까 인터넷보다도 실강. 그러나 이제 독학보다는 인터넷도 괜찮다. 그 대신 또 인터넷 수강생들은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 요번에 이제 그 26회 합격하신 친구 중에서 지금 군인인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합격 수기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합격 수기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은 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책에도 있지만 제 이름이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격 수기를 올려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장문의 수기를 올렸는데 그분이 군인이야. 네, 나이는 31살 먹었대요. 네, 31살. 네. 장교예요. 그러니까 장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자분들 잘 모를 텐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다는 뜻이야. 장교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유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많은 거지. 그리고 제대가 이제 좀 몇 달 남았어. 한 달인가 남았더라고 제대가. 근데 이 친구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 달에. 뭐를? 이 시험을. 6월 달에. 그러니까 10월에 보는 시험을 6월 달에 시작을 한 거니까 4개월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6월 20 며칠부터 시작을 했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날 보는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1, 2차를 동차로.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개월 정도 공부하고 합격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신분이 뭐라고요? 군인이야. 근데 군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 시간까지는 뭐를 했겠어? 근무를 했겠죠. 그리고 근무 시간 이후로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닝 타임을 재면 그런 상황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단하죠?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도 되게 좋더라고. 좋은 학교 나왔고, 그러니까 전공도 법을 전공했어요. 법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민법을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 정도를 안 했다는 뜻이야. 그냥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공부에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합격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젊은 나이, 뭐 좋은 머리,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한 달 정도 공부한 어떤 그 여건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좋은 환경의 여건 말고 환경, 이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환경이 공부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왜 열악한 환경이냐? 시간이 없잖아요. 군인 생활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뭐 밤새도록 했을 수도 있는데 간절히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못 붙어. 이 시험은. 왜냐하면 너무나 많거든요. 어렵고.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시작하는 관계에서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해서 못 붙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다 열심히 하거든. 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못 붙는다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돼? 간절히 하게. 간절하게 하시면 한 달에도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이게.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간절하게 안 하면 11년 해도 못 붙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간절하게 하시라고. 아셨겠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시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업 안 빠지시면 간절하게 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보면 떨어지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100%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것만 수업만 잘 여러분 따라오시면 어떤 과목이든지 60점만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어떤 과목이든지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근데 60점 다 맞게 해줘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하고 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운전면허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면허를 딸 때 T자 코스가 있었어요. T자 코스가.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차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꺾어야 돼. 90도 꺾어야 돼. 네, 꺾어서 들어가고 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 대신 이 금을 밟으면 어떻게 돼? 탈락이야. 네, 이거 T자 코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완전 운전 초보자들한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10년 해도 밟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가 기가 막히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백밀러에 맞춰 여기를. 백밀러에. 그래서 2바퀴 반을 감어. 오른쪽으로. 그래서 들어가. 그죠? 예. 나올 때 어떻게? 1바퀴 반 풀어. 그래서 나와. 그렇게 해서 공식화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가 나오죠. 예.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배워요? 그 운전학원 저 학원에서 배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학원의 역할은 그런 걸 해드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되시겠죠. 아셨죠?